안녕하세요. 동묘헬스케어연구소 소장 조영수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당뇨 예방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당뇨는 제대로 다이어트를 하면 더 이상 병이 아니라고 하죠.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많은 병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 예방을 위한 다이어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알려진 당뇨 예방을 위한 민방요법 이야기가 참 많죠. 그런데 놀랍게도 기존의 이 민간요법들이 대부분 현대 과학적으로 일리가 있고 효과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우리 다이어트 프로세스에 반영을 하기만 하면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 최근에 변한 의사협회에서 나온 당뇨 가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뇨병 발병의 원인으로는 일반적으로 췌장의 베타 세포가 잘못돼서 인슐린이 분비하는 게 어렵다. 또 간에 포도당 생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 근육 및 말초 조직의 포도당 흡수 감소가 문제다. 이렇게 세 가지 기전이 알려져 있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약제들이 개발되어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이 발병 기전만 고려해가지고는 만족스러운 결과가 생기지 않은 거죠. 그래서 새로운 약물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래서 다양한 연구가 시행된 겁니다. 연구 결과 당뇨병 발병의 기준으로 앞에 들은 세 가지 이외에 다양한 인자들이 영향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또 이 새로 확인된 인자들을 고려한 나름의 이 제품들이 개발되게 된 것이죠. 이 당뇨병 발병의 다양한 기전으로 새로 이렇게 밝혀진 것들이 첫 번째가 인크레틴 효과의 감소, 그 다음에 글루카곤 효과가 증가하고, 또 지방대사 과정이 증가하고, 또 신장의 포도당 재흡수가 증가하고, 또 신경 전달 물질 기능이 이상이 돼서 이런 것들이 쭉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이게 총 합쳐서 8가지인데 그래서 당뇨병의 8중주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죠. 이 당뇨병 발병이 된다라는 이런 요인들 중에 예를 들어서 인크레틴 효과 감소하고 관련해서는 GLP-1 제제 또는 DPP-4 이네비터 이런 것들이 개발돼서 사용되고 있고요. 또 신장의 포도당 재흡수를 억제하는 그런 제품들도 개발이 된 것입니다. 이 당뇨병 발병 기전하고 복합적으로 대응하는 당뇨학회에서 나온 병용 투여 지침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밀의학이 더 발달하고 그리고 통합생리학 기전에 힘입어서 개인 맞춤의학이 더 진전되면 이제 당뇨는 치료 종결 상태가 올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도표에서 보시면 제일 위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영어로 라이프 스타일 모디피케이션, 우리말로 하면 생활 습관 개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메트포르민이 나오죠. 다시 말해서 이 당뇨 치료라고 하는 것은 생활 개선, 습관 개선이 제일 주된 치료법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당뇨병 약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 보조제에 해당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생활습관 개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당분 쯔나미를 피하는 식습관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자주 움직이기. 세 번째가 잠 잘 자기. 네 번째가 아침 먹기. 그리고 간헐적 단식. 이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당 수치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당뇨 기저 질환이 있기 때문에 더욱 걱정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 사태도 충분히 몸 안에서 이 폭풍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에 관해서는 의사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거보다는 당분 쯔나미, 뭐 사이토카인 폭풍 이런 거 다 우리 각자가 이렇게 알아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당뇨 초기에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법을 쓰면 그냥 당뇨가 그냥 나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제가 사실은 지방대사를 촉진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찾다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요법을 동시에 쓰게 되면 한 가지 장기에 과부담이 없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새로 나온 이 당뇨 알고리즘 도표를 딱 보자마자 이거 같은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시스템의학이라는 말, 전체요법이라는 말, 그리고 통합의학이라고 하는 말, 뭐든지 간에 이 총체적 현상으로서의 건강은 결국 자발적 건강의 길로 간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말이 많은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당뇨가 인슐린 때문에 생긴다. 근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당뇨 초기에는 인슐린이 많아요, 사람 몸속에.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생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슐린은 그렇게 나쁜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학자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이렇게 합니다. 좀 거시기 하죠. 내가 보기에는 인슐린이 더 이상 작동하면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 내에 혈당이 많다든지 우리 몸에 지방세포가 많다든지 이렇게 하면 더 이상 혈당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자동적으로 인슐린이 아무 일도 안 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닌가. 저는 우리 몸에 자동 안전장치가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려는 무슨 다른 시도들은 실효성이 없죠. 어쩌면 그걸 약물이나 뭘로 하려다 보면 새로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검증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제 생각인데, 이 근육에서 지방을 소모하고 세포 내 당 수치를 낮추면, 그러면 그때부터 저절로 인슐린이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걷고 해 있을 때까지만 먹고 저녁 술자리를 줄이면, 실제로 이 방식으로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이어트를 많이 했는데 이분들이 현격하게 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됐다라는 그런 증거를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림을 보시면 이 당뇨병 환자들은 LCHF,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걸 따르기만 했어도 당뇨 수치가 훨씬 낮아졌고, 이런 결과는 이 간헐적 단식을 한 경우에 하고 똑같이 이렇게 개선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당뇨를 예방하는 또는 개선하는 다이어트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참을 수 없는 탄수화물 중독을 호소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저 역시도 술 먹은 날 밥을 꼭 먹어야 잠을 잘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거를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이 밥 먹는 순서만 바꿔도 꽤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식사 순서 요법의 4가지 법칙 이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가 무조건 채소부터 먼저 먹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덜 짜야 많이 먹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단백질 반찬을 먹는다. 그리고 나서 밥을 마지막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순서만 바꿔도 확실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첨가를 하자면, 밥은 5분 이상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이미 드렸지만 인크레틴 어쩌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면 밥을 꼭꼭 씹어서 먹으면 이 장에서 당을 컨트롤하는 그런 호르몬이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래전에 이 약국가에 이렇게 퍼뜨린 그 방법인데, 이거를 그냥 무조건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좀 원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내가 해본 방법으로는 어느 정도 뭐를 했더니 효과가 나타나야 비로소 그 방법에 사람들이 따르게 되더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자주 걷는다는 겁니다. 운동을 하라는 이야기하고 좀 달라요. 몸을 1시간에 5분 이상씩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운동보다는 자주 움직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음식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해 있을 때까지만 먹자. 당연히 저녁 술자리는 확 줄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식사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뭐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스티븐 시나트라라고 하는 분이 과당이 첨가된 음식은 먹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타민 박사로 굉장히 유명한 그 닥터 하병근 박사라는 분은 항산화 칵테일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125세 건강장수법을 쓰신 그 유명한 미국에 계신 한국계 의사가 있는데, 유병팔, 그분은 염증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질병의 발생은 문제는 식생활에서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고탄수화물 섭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국한해서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양한 당뇨 기전이 있죠. 그 다양한 기전에 대해서 다양한 방책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인류가 오랜 진화 과정에서 획득한 이 대사 채널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탄수화물을 적게 먹거나, 뭐 단식이나 소식 뭐 이런 거래요. 아껴 먹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먹으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섬유질을 먼저 먹고 먹는다, 이런 것도 새로운 방식이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차게 해서 두었다가 먹으면 찬밥이에요, 찬밥. 이런 걸 저항전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로 먹으면, 그리고 좋은 지방과 적절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우리 몸속에 있는 에너지 대사 채널이 다 작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이 다양한 기능이 활성화되면 이 당 대사 채널만 켜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건강하게 그렇게 기능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박사 토탈 다이어트,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토탈 다이어트의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제를 먼저 해야,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퍼미션 다이어트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는데, 내용이 간단합니다. 잠을 잘 자야 돼요. 두 번째는 아침을 먹고, 안 먹고를 제가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역시 아침을 먹는 게 유리한 점이 있어요. 이제 이 아침 식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기름기 있는 식사와 풍부한 야채를 먹어야 된다.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 수탁에 환경물질이라든가 나쁜 독극물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이 독극물이 우리 몸에서 하루 종일 모여서 담즙산에 다 모인다고 해요. 그러면 이 담즙산을 내보내야 몸에 이 독극물 대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담즙산을 밤새 이렇게 쭉 모아가지고 아침을 먹을 때 이게 한꺼번에 담즙산이 분비되게 하면 이 독극물이 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담즙산이 나오려면 기름기 있는 식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빠져나온 독극물들을 쪽 빨아들여서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하려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야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동시에 먹어주면 당연히 독극물이 담즙산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배출이 되고, 그 배출된 독극물을 식이섬유가 빨아서 몸 바깥으로 나가게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을 먹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자주 움직이고, 보통 하루에 10,000보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10,000보 정도면 굉장히 충분한 걸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해 떨어지면 먹지 않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밤새워서 독극물을 몸에서 모으려면 밤에는 먹지 않아야 돼요. 이런 거 보고 시간 제한 다이어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간헐적 단식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토탈 다이어트는 기존 다이어트의 좋은 포인트들은 받아들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했다. 이래서 제가 토탈 다이어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른 시간에 이미 다 이야기를 한 내용이지만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자면, 팔레오, 케톤, 애킨스 이렇게 세 가지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팔레오는 구석기 시대 시기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걸 결정할 때는 이 팔레오 방식으로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치유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는 케톤 다이어트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대사 채널을 키는 데는 이 케톤 다이어트가 좋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요새 사람들이 전부 다 탄수화물 대사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대사를 잘 몸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치료 방법으로 제가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규칙적으로 어떻게 다이어트를 한다고 할 때는 이 프로그램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것은 애킨스 다이어트예요. 그래서 제가 애킨스 다이어트를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사용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려면 일단 다이어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는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부작용이 있으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일상적으로 건강한 식습관, 생활습관 이런 것을 갖도록 하면서 다이어트를 해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습관화 되려면 제가 많은 분들하고 해보면 이 다이어트 프로세스가 빠른 사람은 차곡차곡 잘 이해를 하면 실행력이 높으면 3개월이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6개월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어쨌든 자신에게 맞는 맞춤 다이어트 이 지표를 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왜 이 다이어트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지표 검사를 첫 번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때 좀 유예 시간을 둬야 되는데 팔레오 식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팔레오 식단 또는 시간 제한 또는 퍼미션 조건 이런 것을 실제로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한두 달 정도 이것을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다이어트로 들어가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기간에도 면역 다이어트라든가 해독 다이어트를 병행해서 할 수 있습니다. 또 시간 제한 다이어트라든가 간헐적 다이어트 이런 것을 병행해도 좋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정도, 실천할 수 있는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예비 기간이 끝나면 본격적인 다이어트를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데 이제 이 본격적인 다이어트는 프로세스는 애킨스 다이어트를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처음 일주일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일주일간에는 케톤식을 중심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 케톤식을 중심으로 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우리 몸속에 작동되고 있지 않는 지방대사 채널을 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지방대사 채널을 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케톤식을 따르는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제한 다이어트라든가 간헐적 다이어트를 병행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문제는 이 케톤식인데 제가 이걸 다 직접 여러 번에 걸쳐서 해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만든 이 케톤 다이어트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고 있는 게 한식을 케톤식, 지중해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먹는 것입니다. 내용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름을 한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따로 시간을 내서 한케지 이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영양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전 상담을 받으시고 또 교육도 받으시고 이제 도중에 필요하면 보충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영양분에 관해서 사람마다 다 다르죠. 우선 해독 및 장 청소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비타민 C나 유산균, 이 식이섬유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보면 유산균을 먹을 때 부작용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팔레오 다이어트나 애킨스 다이어트에도 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뼈국물을 미리 먹으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 면역 기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면역 보강을 하고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역엔 아르폴리 액티브를 추천합니다. 또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서 좀 빨리 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아침 또는 저녁을 대용식으로 이렇게 대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단백질을 좀 보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근육이 없어지지 않는데 이 최강의 레시피라고 하는 레시피에 나와 있는 비율, 이런 비율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적정 맞춤 식단이 필요한 셈인데 이거는 개별 코칭 시간에 요령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면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피로회복 신진대사를 위해 바이탈셀라 멀티비타민 미네랄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을 편하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영양제는 많이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칼슘, 마그네슘도 중요합니다. 물론 필요한 사람에게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갱년기 여성을 위해서는 이 갱년기 증후에 빠진 사람들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이 갱년기 증후에 대해서 먼저 케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이어트도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면역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홍삼이라든가 클로렐라라든가 베타글루칸 이런 것들을 평상시 먹음으로써 앞에서 말한 것처럼 면역 기능이 좀 떨어지신 분들은 면역 훈련용으로 홍삼, 클로렐라, 베타글루칸, 버섯에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면역 훈련은 상대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만성염증 제거를 위해서 라이프 세이빙 영양소를 먹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이쪽이 더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또 미네랄로 요오드라든가 셀레늄, 아연 필요한 사람에게는 보충이 필요합니다. 또한 단백질로서 아미노산 종류로 카로니틴, BCAA 같은 이런 영양소가 필요한 사람이 있겠습니다. 또 바이오플라보노이드로서 피세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런 성분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또 시간이 준비되면 다이어트 3.0, 또 다이어트 Q&A, 또 토탈 다이어트 프로그램, 단식의 생리학 이런 식으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